12월 1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나고야 강연장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12월 18일에서 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 이 한마디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년 만에 최고치인 1.87%까지 치솟았고 니케이 지수는 1000포인트 넘게 곤두박질 쳤어요. 뉴욕 증시도 5일 연속 상승을 마감하며 일제히 하락했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트레이더들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2024년 8월 5일 월요일 아침에 벌어졌던 그 참극 말이에요. 당시 일본은행이 금리를 0.1%에서 0.25%로 고작 0.15%포인트 올렸을 뿐인데 니케이는 12.4% 폭락하며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고 코스피는 8.77%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거든요. 전쟁도 팬데믹도 아닌 일본의 아주 작은 금리 조정 하나가 전 세계 증시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금리가 0.5%에서 0.75%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시장은 또다시 공포가 시작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일본의 금리 변화가 지구 반대편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금융계에서 보이지 않는 괴물이라 불리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왜 일본 돈이 그토록 싸졌는지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야기의 시작점은 1980년대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슈퍼스타였어요. 도쿄 긴자 거리 한 블록의 땅값이 뉴욕 맨해튼 전체보다 비쌌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고 일본 기업들은 할리우드 영화사와 록펠러 센터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자산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세계 부자 순위 상위권을 일본인들이 독식하던 시대였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21세기는 일본의 세기가 될 거라고 진지하게 예측했죠.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는 1990년을 기점으로 처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나고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면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에 그리고 이게 20년, 30년으로 늘어나는 기나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갔거든요. 일본 정부는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경제가 도무지 살아나지 않으니까 금리를 깎고 또 깎다 보니 1999년에는 사실상 제로 수준에 도달해버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금리가 3%에서 5%대를 오갈 때도 일본은 0%에 머물러 있었고 심지어 2016년에는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졌어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이상한 세계가 펼쳐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장은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연 0.1%나 0.2%짜리 예금에 돈을 넣어봤자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미국 국채가 4% 이자를 주고 호주 채권이 5%를 줄 때 일본에서는 거의 0%였으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이렇게 해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는데요. 2024년 초 기준으로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주식과 채권 규모가 무려 667조 엔. 한국 돈으로 6천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의 3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엔캐리 트레이드의 기본 개념 자체는 사실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하고 그 금리 차이로 수익을 얻는 전략이거든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일본에서 연 0.5% 금리로 100억 원을 빌린다고 칩시다.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러면 5%에서 빌린 돈 이자 0.5%를 빼도 4.5%가 남는 겁니다. 어기면 연 4억 5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레버리지를 써서 1,000억을 굴리면 45억, 1조를 굴리면 450억이 되는 거죠. 월가의 헤지 펀드들이 왜 이 전략에 열광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작동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 트레이더가 일본은행에서 엔화로 대출을 받습니다. 일본의 초저금리 덕분에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빌린 엔화를 즉시 다른 통화로 환전하는데요. 2000년대와 2010년대에 인기 있었던 목적지들을 보면 미국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터키 리라, 인도네시아 루피아, 멕시코 페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일본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돈을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죠. 국채를 살 수도 있고 회사채나 주식, 부동산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도 금리 차이만큼 수익이 나니까요. 이 전략의 매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수익이 쌓인다는 점인데요. 매년 고금리 투자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으면서 일본에 갚아야 할 돈은 거의 늘지 않거든요. 게다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보너스가 생깁니다. 처음에 1달러에 100엔으로 빌렸는데 나중에 갚을 때 1달러에 150엔이 됐다면 같은 달러로 더 많은 엔화를 살 수 있으니까 빚 갚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높은 금리 수익에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연 10%가 넘는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때만 작동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가장 큰 위험은 환율 변동입니다. 나중에 빚을 갚으려면 엔화로 다시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엔화 가치가 갑자기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100엔의 1달러였는데 80엔의 1달러가 되면 같은 빚을 갚기 위해 25%나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집니다. 1년 동안 힘들게 모은 5% 금리 차이 수익이 단 며칠 만에 날아가고도 남는 거예요. 한 베테랑 일본 트레이더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몰려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동시에 출구로 뛰어가는데 그 순간은 정말 빠르고 잔혹합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호주 달러 이야기입니다. 호주는 역사적으로 금리가 높고 자원이 풍부한 경제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단골 목적지였거든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거의 0%의 엔화를 빌려서 호주 달러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금리 차이에서 오는 수익뿐만 아니라 호주 달러 자체가 엔화 대비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환차익까지 덤으로 얻은 거죠. 2007년 중반까지 이 전략을 쓴 투자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쌓아놓고 있었고 마치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뒤집어졌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호주 달러가 엔화 대비 폭락했거든요. 몇 달 만에 몇 년간 모은 수익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수익을 증기 앞찾기 앞에서 동전 줍기라고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평소에는 조금씩 꾸준히 벌다가 한번 크게 터지면 전부 잃을 수 있다는 뜻이죠. 터키 리라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2010년대에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 흔히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는 평범한 일본 가정주부들까지도 터키 채권에 열광했거든요. 터키 금리가 7%에서 10%를 오갔으니까 일본의 제로 금리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였죠. 에르도안 대통령의 불안정한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리스크 같은 건 무시하고 고수익에만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2018년 8월
터키와 미국 사이에 외교 갈등이 불거지면서 리라가 며칠 만에 13% 넘게 폭락했어요. 일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서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리라 보유분을 팔아치웠고 고수익을 쫓던 투자는 순식간에 재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흥국 기업들이나 일부 동유럽 국가에서는 실제로 엔화나 스위스 프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현지 통화 대출 금리가 6%인데 엔화 대출은 1%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거죠. 문제는 현지 통화가 약세가 되면 갚아야 할 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들 중 상당수가 엔화나 달러로 빚을 졌다가 자국 통화가 폭락하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된 패턴이 보이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들어오는 동안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고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모두가 행복합니다. 마치 끝나지 않을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호주 사람들은 일본 자금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고, 터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네 채권을 사주니까 좋고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순간 그 탈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잔혹합니다. 거품이 눈에 보이지 않게 부풀어 오르다가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가 전 세계 자산 거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더 큰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2000년대 중반을 떠올려 보면 미국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르고 주식시장은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수익 자산을 찾아 돈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제로 금리 상태였고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007년경 엔화 대비 달러 환율이 125엔까지 갔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엔화를 대규모로 팔아치우면서 고수익 자산을 샀다는 의미예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엔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수천억 달러에 달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부터 유럽 주식, 신흥국 대출까지 전 세계 곳곳에 일본에서 빌린 엔화가 뿌려져 있었던 거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연료가 세계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2007년 말부터 2008년에 걸쳐 금융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역전됐어요. 위험에 대한 무한한 식욕이 공포로 바뀌었고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한 피난처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엔화였죠.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엔화를 다시 사야 하잖아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동시에 엔화 매수에 나서니까 엔화 가치가 치솟았고 이게 다시 남아있는 캐리 트레이드를 더 불리하게 만들어서 추가 청산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산 규모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07년 중반에 달러당 120엔에서 125엔 사이였던 환율이 2008년 말에는 달러당 87엔까지 떨어졌거든요. 엔화가 주요 통화 중에서 30% 넘게 강세가 된 건데 이건 기축통화급 통화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동입니다. 1년치 금리 차이 수익이 며칠 만에 증발했고 많은 투자자들은 이익이 아니라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확실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일본 자체도 이 역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엔화가 급등하니까 일본 제품이 해외에서 훨씬 비싸져 버렸거든요.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 일본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2008년 위기 때 일본은 G7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경제 수축을 겪었어요. 불황기에 강한 통화는 최악의 조합인데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바로 그 결과를 가져온 거죠.
시간을 조금 건너뛰어서 2010년대 초반을 보면 엔화는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세였습니다. 2011년에는 달러당 75엔에서 80엔 사이까지 갔거든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와 일본 내부 경제 문제가 겹친 결과였죠. 그런데 2013년부터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일본은행이 역대급 양적 완화에 돌입하면서 시장에 엔화를 쏟아부었고 엔화는 급격히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2015년경에는 엔화가 상당히 약해져서 다시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조달 통화 자리를 되찾았죠. 이렇게 되니까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활성화됐는데요. 2010년대 후반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일본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졌거든요. 일본은 여전히 0%대인데 미국은 2%, 3%까지 올라가니까 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이 더 좋아진 거예요. 일본 자금은 미국 회사채, 신흥국 채권, 글로벌 주식 시장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는 캐리 트레이드가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0%에서 5% 이상으로 급격히 올렸거든요. 그 와중에 일본은행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었으니까 금리 차이가 5%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엔화 가치도 2022년 한 해에만 20% 넘게 떨어졌고요. 일본에서 돈 빌려서 미국 국채 사면 거의 확실하게 5% 이상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2023년 미국 기술주 랠리나 암호화폐 상승에도 엔화로 조달된 자금이 한몫했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는 약 3조 4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4,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정책이 엇갈리면 약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 그러니까 260조 원에서 400조 원 정도가 청산될 수 있다고 봤어요. 한국 GDP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2024년 8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년간 쏟아져 나온 쉬운 돈 이후에 드디어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일본은행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죠. 7월 말, 일본은행은 수년간의 안일함에 빠져 있던 캐리 트레이더들에게 갑자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린다고 발표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0.15%포인트라는 건 정말 미미한 변화잖아요. 하지만 수년간 일본은행이 절대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믿음 위에 수조 달러 규모의 베팅이 쌓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건 지진과 같았습니다. 엔화가 급격히 강세로 돌아서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됐고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흔들렸어요. 8월 5일 니케이 지수는 하루에 12.4% 넘게 빠졌고 코스피는 8.77% 폭락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뉴욕 증시도 급락했죠. 싼 유동성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자산들, 그러니까 기술주나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특히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어요. 일본은행 부총재가 공개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효과를 발휘해서 엔화 상승세가 멈추고 주식시장도 8월 중순쯤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강력한 경고였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품 제조기로 성장해 있었고 일본 은행의 아주 작은 정책 변화만으로도 전 세계 시장에 충격파를 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지금 2024년 12월 상황이 또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12월 18일에서 19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거든요. 현재 0.5%인 금리가 0.75%로 오르면 일본 금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0.5%를 넘어서게 됩니다. 금리 인상 확률이 한때 80%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20%대로 내려왔는데 12월에 동결하더라도 내년 1월 인상 가능성이 50% 정도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생각해 볼게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전문 트레이더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배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거대한 사이펀처럼 돈이 싼 곳인 일본에서 빨려 나와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뿌려지는 구조예요. 이 흐름이 안정적일 때는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변동성을 억제합니다. 미국이나 호주 채권 금리가 펀더멘털보다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일본 투자자들의 수요 때문이에요. 주식 시장에 추가 연료가 공급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시기에는 이런 추가 유동성이 낙관론을 강화시켜요.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위험 감수가 장려되는 선순환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건 대가가 따릅니다. 거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미국 연준 의장 벤 버냉키가 글로벌 저축 과잉이 금리를 낮게 유지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글로벌 캐리 과잉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빌린 엔화가 세계 곳곳에 넘쳐나면서 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이걸 금융계의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의 암흑물질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은하를 붙들고 있는 중력을 제공하듯이 엔캐리 트레이드도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시장을 조용히 떠받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걸 직접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인데요. 2024년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전문가들조차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글로벌 은행들의 엔화 대출 잔액이 약 2,713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건 글로벌 헤지펀드 포지션이나 일본 투자자들의 장기 해외 투자는 빠진 숫자예요. 파생 상품을 통한 레버리지까지 고려하면 실제 노출 규모는 훨씬 클 수 있죠.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양날의 검이에요. 한편으로는 일본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이 이로울 수 있거든요. 정부 적자를 메워주고 주식시장을 지지해주고 차입 비용을 낮춰주니까요. 많은 신흥국들이 일본인들이 자기네 고수익 채권을 사주는 걸 환영했어요. 호주 같은 선진국도 일본 수요 덕분에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통화가 호황기에 강세를 보였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자금 흐름이 지역 경제의 펀더멘털과 동떨어진 통화 고평가나 자산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바뀌면,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오르거나 글로벌 충격이 투자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면 그 나라들은 갑작스러운 자본 유출을 겪게 돼요. 결과는 급격한 자산 가격 폭락이나 통화 위기가 될 수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스테이트 스트리트 마켓츠의 마이클 맥캐프 거시 전략 책임자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더 뚜렷해질수록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 본국 회귀, 즉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채 시장에서 큰 손이 사라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몇 가지 반론과 위험 요소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전능한 괴물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요, 글로벌 거품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저금리는 한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주택 거품은 미국 금리, 느슨한 규제, 금융공학과 많은 관련이 있었지 엔캐리 트레이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식시장 거품도 종종 기술 혁신 사이클이나 기업 실적 성장과 맞물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는 추세를 증폭시키지 무에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또 다른 반론은
오늘날 중앙은행들이 과거보다 더 잘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2008년 혼란 이후 규제 당국들은 국경 간 자금 흐름과 은행 노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거든요. 많은 신흥국들은 이제 더 높은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고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비한 거시 건전성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2024년 엔화 급등 때 일본 은행이 빠르게 비둘기파 입장을 소통해서 진정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일본의 정책 변화가 매우 점진적일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은행은 워낙 오랫동안 초비둘기파였기 때문에 국내 경제 피해를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본 은행 내부에서는 반년에 한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거라는 의견이 있어요. 만약 2025년 1월에 금리를 0.5%로 올리면 추가 인상은 7월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죠. 그런 점진적 경로가 유지된다면 캐리 트레이더들은 전면적 패닉 없이 포지션을 조정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심각한 위험은 여전히 수평선 위에 남아 있어요. 가장 큰 위험은 일본 은행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 반전입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확실히 끝내고 의미 있게 금리를 올리면 캐리 트레이드의 기본 산술이 뒤집어져요. 이미 일본은 2024년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7월에 0.25%로 올렸고 2025년 1월에는 0.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예상보다 빠른 긴축, 예를 들어 일본 인플레이션이 상방 서프라이즈를 주면 엔화를 급등시키고 캐리 트레이더들을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은 다른 곳의 글로벌 금리 변화예요. 미국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엔화 빌려서 달러에 투자하는 이점이 줄어들죠.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2024년 12월에 0.25센트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과의 금리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아마 가장 예측 불가능한 위험은 지정학적이거나 금융 충격이 모두를 안전자산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경우예요. 엔화는 유명한 안전자산 통화거든요. 전쟁이든 팬데믹 재발이든 심각한 신용위기든 글로벌 패닉 시기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정을 찾으면서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위험 회피 물결이 일어나면 엔화 펀딩 캐리 포지션은 엔화 급등과 함께 붕괴됩니다. 역설은 한 싼 조달 통화였던 게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캐리 트레이더들에게 이건 악몽 시나리오죠. 위험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빚진 엔화 대출도 동시에 가치가 치솟아서 이중 타격을 받으니까요. 일본 자체 경제 건강도 변수예요. 어느 방향으로든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본이 다시 깊은 디플레이션과 성장 정체로 빠지면 일본 은행은 무기한으로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이건 더 많은 캐리 트레이드 축적을 장려해서 미래 거품을 키울 거예요. 반대로 일본이 드디어 지속적인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면 엔화가 조달 통화에서 투자 통화로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한 세대 동안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글로벌 자본 흐름을 바꿀 수 있죠. 어느 시나리오든 현 상태에서 체제 변화이고 큰 체제 변화는 대체로 험난합니다. JP 모건은 최근 엔화는 더 이상 캐리 트레이드의 최적의 자금 조달 통화가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높은 레버리지를 동반하는 캐리 트레이드는 작은 환율 변동에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변동성이 커진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가 더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UBS는 2011년 이후 누적된 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릴 경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청산돼 일본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라고 봤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요. 일본 은행은 12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향후 그 인상 경로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일본 내 임금 인상 추이,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내년 2월이나 3월에 추가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금리가 마지막으로 0.5%를 넘은 게 1915년이니까 거의 30년 전인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려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대비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는 아슬아슬하게 균형 잡힌 현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수년간의 저금리로 감긴 거대한 스프링 같아요. 점점 더 압축되면서 그 스프링이 풀릴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방출될지 궁금해지는 거죠. 언제 어떻게 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앞으로 일본은행의 매 정책 결정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볼 거라는 겁니다. 12월 19일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은 이제 모두의 레이더에 잡혔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요.